국사 한국사 한국사는 이무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4 대한민국의 발전 1948년부터 1987년까지의 정치 흐름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5월 10일 UN 소총회의 결정에 따라 남한은 총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좌익 세력의 반발로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났고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죠. 총선거의 결과 제주도 두 곳을 제외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이들은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재헌국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재헌국회에서는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3권 분립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때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하였는데요.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제, 즉 간선제 방식으로 정했고요. 대통령은 2번까지 할 수 있는 중임제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국회에서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유엔은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죠. 새롭게 출발한 대한민국, 특히 재헌국회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해야만 했는데요. 바로 친일파 청산과 농지개혁이었습니다. 친일파 청산은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를 설치하여 친일파들을 색출해 처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친일파들은 미군정이 그대로 기용을 하게 되면서 경찰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이승만은 반공을 주장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민특위를 반대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의 반발로 친일파 청산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농지개혁은 정부가 토지를 사들인 다음에 농민에게 대가를 받고 분배하는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주계급은 소멸되었고 농민들이 대부분 자기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재헌국회의 임기는 2년이었고요. 그래서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여기에서 이승만의 비판적인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됩니다. 그러나 이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6.25 전쟁을 겪게 되었죠.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에 대한 미숙한 대처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승만은 기존의 간선제로는 다음 대통령을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먼저 지지 세력을 모아 자유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자유당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기로 하죠. 바로 대통령 선출 방식을 바꾸려고요. 이 전쟁통에 말이죠. 먼저 국회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려 합니다. 그래서 1952년 전쟁으로 부산에 피난 가 있는 중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시도하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반대할 게 뻔하니까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기도 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기립표결 방식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불법 통과시킵니다. 이 개헌을 발췌 개헌이라고 부르는데요. 여야가 요구한 것들을 발췌하여 절충했다고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이승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그런 개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죠.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또 헌법을 바꿉니다. 바로
초대 대통령만 중임 제한을 폐지하자는 건데요. 쉽게 말해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것을 4.4.5입 개헌이라고 부릅니다. 왜 4.4.5입이라고 부르냐? 국회의원 203명 중 3분의 2인 136명이 찬성해야 이 개헌이 통과가 되는데 당시에 135명이 찬성하여 부결됐었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수학 반올림 논리를 적용하여 3분의 2는 135.3333인데 여기서 0.3은 버려야 되니까 135가 3분의 2다 라는 논리를 내세웠던 거죠. 135.3 이상이라면 사람 명수로는 136명이 3분의 2인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승만은 또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승만 정권은 계속 위기였죠. 이때 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 장면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무려 30%를 득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반대 세력 제거에 들어갑니다. 이름하여 진보당 사건인데요.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죄를 씌워서 후다닥 사형시켜버렸습니다. 다음 대통령 역시 이승만이 될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승만이 자꾸 대통령이 되냐고요? 공교롭게도 야당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선거 직전 사망했거든요. 거의 단독 후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이미 80세가 넘은 상태라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부통령이 대신 대통령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자유당에서는 이기붕이라는 사람을 밀었지만 분위기상 뭔가 불안했겠죠. 왜냐면 이전 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기붕을 부통령을 만들기 위해 대놓고 공권력은 물론 정치 깡패까지 동원하며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이승만과 자유당의 장기 집권 시도에 뿔이 난 국민들은 여기저기서 시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죠. 3.15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물결 속에서 마산의 고등학생 김주열의 죽음으로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는데요. 김주열은 시위 후에 행방불명 되었었는데 나중에 이 사진처럼 얼굴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마산 앞바다에서 숨진 채 떠오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죠. 대학 교수들까지 나선 전국적인 시위에 이승만은 결국 항복을 하고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이로 튀튀했죠.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는데요. 과도정부는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특징으로 하는 개헌을 하였습니다. 내각 책임제는 국회가 정부를 구성하는 형태로 다수당을 중심으로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이죠. 당연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자유당이 아닌 민주당이 압승을 하였고 대통령으로는 윤보선, 국무총리로는 장면을 선출하였습니다. 내각 책임제에서는 대통령은 명예직이고 실제로는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였으니 이 시기를 장면 내각이라고 부릅니다. 장면 내각은 그동안 억눌렸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려고 노력하였고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처벌하려 하였으며 침체된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축제자에 대한 처벌이 소극적이라서 국민들이 만족하지는 못했고 또 경제개발을 위해 국방비를 감축하려고 하자 일부 군인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1961년 5월 군사정변을 일으켜 헌정을 중단해버렸습니다.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하여 군정을 시행했으며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권력 유지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로 헌법을 개정하였죠. 원래 이 군사정부는 나중에 민간정부에 정권을 넘겨주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박정희는 중앙정보부를 이용하여 비밀리에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본인이 군인을 그만두고 이 당에 들어가 대통령에 출마하였죠. 그리고 1963년 박정희는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로써 박정희 정부가 수립되었는데요. 1979년까지 꽤 길죠. 이것도 장기 집권의 냄새가 나네요. 박정희는 반공과 경제를 내세우며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웠죠.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무언가 미천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일협정으로 일본에게 돈을 지원받고 일본의 잘못에 대한 책임 문제는 뒤로 하였죠.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파병하여 많은 희생이 따르기도 했는데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또 한국 군인들 월급도 미국이 달러로 지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번 외화 자금들을 바탕으로 장면 내각 때 하려 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반공과 경제를 내세운 박정희는 다음 대통령으로도 당선되었거든요. 그런데 중임제라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었죠. 더 하고 싶은 박정희 역시 장기 집권을 위해 수를 부립니다. 당연히 헌법 개정이죠. 그 결정체가 1972년의 유신체제입니다. 역시 대통령 선출 방식, 임기 이런 것들을 손봤겠죠. 그 전에 1969년 삼선 개헌을 단행하여 대통령을 3회까지 할 수 있게 헌법을 고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까지 대통령을 하였죠. 그런데 세 번째 대통령은 아주 힘겹게 당선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박정희의 장기 집권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박정희는 반공을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유신이란 새롭게 제도를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고 연임 횟수 제한도 폐지하였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심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간선제는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해서 국민들의 대표, 샘플링된 대표들이 한다는 것인데 거의 박정희 사람들로 채워졌겠죠. 실제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박정희는 무려 99.9%라는 표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생긴 말이 체육관 대통령이죠. 체육관에서 지들끼리 차고 친다고 말이죠. 또한 유신헌법을 통해 대통령은 사실상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었고 또 국회도 해산할 수 있는 막강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치권까지 있어서 그야말로 독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죠. 이렇게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독재 정권에 민주화 세력들은 저항을 하게 되었고요. 마침내 유신체제는 1979년 일어났던 YH 무역사건, 그리고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 민주화 운동 등을 계기로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측근인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쏜 총에 박정희가 피살되면서 박정희 정권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최규하 정부인데요. 굉장히 짧죠. 사실 이게 최규하 정부라고 부르기도 모색한 게
실권은 군인들에게 있었거든요. 결국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등장하여 이들이 또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이것이 12.12 사태죠. 독재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국민들은 신군부의 등장에 굉장히 뿔났습니다. 그러나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통해 이를 탄압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일어난 게 5.18 민주화 운동이죠. 이미 1980년 대학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서울의 봄이라 부릅니다. 체코의 민주화 운동 프라하의 봄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었죠. 그러나 신군부는 오히려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 하였고 특히 광주 시민들의 저항이 강력했는데 신군부는 이들을 무차별 탄압하면서 많은 광주 시민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신군부 세력은 권력 장악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결국 최규하를 물러나게 하고 전두환이 체육관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전두환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 간선제는 유지하되 임기 7년의 단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개헌에 따라서 다시 대통령이 되는데요. 7년 단임으로 정한 이유는 아마 친구인 노태우에게 다음 대통령을 물려주려고 그랬을 거예요. 전두환은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도 지침인데요. 언론이 정부가 하란 대로 보도하고 자유롭게 보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강압 정치를 했는데요. 삼청교육대, 안기부 등을 통해 인권을 탄압했습니다. 안기부는 국가안전기획부의 줄임말인데요. 예전에 중앙정보부가 이름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가 만연하였죠. 국민들은 전두환 정부의 인권 탄압과 부정부패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바꾸고 싶어도 간선제 때문에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에 민주화 세력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을 직접 국민들이 뽑게 해달라고 직선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부는 탄압을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었죠. 공권력에 의해 고문을 받아 학생이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박종철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이렇게 발표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었죠. 그리고 전두환은 4.13 홍원 조치로 절대 직선제로 바꾸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후보로 친구인 노태우를 지명하였죠. 독재 타도와 직선제 개헌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전국적으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이었죠. 이 6월 민주항쟁의 핵심은 직선제 개헌 요구였고요. 이 과정에서 대학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인 국민들의 저항에 결국 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목된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의식 있는 움직임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으로 헌법이 개정되었고 현재까지 이 제도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정치적으로 대통령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장기 집권을 원하는 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직선제와 간선제를 활용하였고, 이에 국민들은 독재에 대해서 반드시 저항을 해왔다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높은 의식 때문에 우리는 40여 년 만에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1987년까지의 한국 현대사 흐름을 정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꽤나 복잡하죠? 나중에 선생님이 시간이 된다면 경제 흐름이나 남북관계의 흐름도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